반갑습니다. 이제 거의 끝이 다 가고 있어요. 여러분 힘내세요. 네, 저는 이제 오늘 주제가 어디서든 구현할 수 있는 데이터 혁신이라는 주제인데요. 데이터가 이제 여기저기 이제 흩어져 있어서 아마 제대로 활용하기 어려우셨던 경험들 그리고 목표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세션에서는 아이스버그 옵티마이저와 그리고 카탈로그 레스트 API를 활용해서 서드파티 엔진들과도 좀 자유롭게 데이터를 연결하고 그리고 이제 현대적인 데이터 메쉬 아키텍처를 구현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또 좀 더 이제 딥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하려고 합니다. 네, 오늘의 이 장표가 사실은 가장 핵심적인 장표예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셔서 또 리포트도 쓰셔야 되니까 요거 한 장 이제 사진 찍으시면 될 것 같고요. 좀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클라우드나 오픈 데이터 레이크 하우스라 그래서 데이터를 한 곳에 저장하면서도 정형, 비정형 데이터를 모두 LCD 트랜잭션으로 관리하는 고성능 분석을 가능하게 통합 데이터 플랫폼입니다. 말이 조금 길긴 한데 잘 이제 조금 하나씩 제가 풀어서 설명을 좀 할게요. 제일 아래 보시면 이제 저장소입니다. 그래서 저희 고객 중에서는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하드를 쓰시거나 오존을 쓰시거나 내지 이제 퍼블릭 환경에 이런 퍼블릭 제품들 쓰시는 고객들이 있는데 결국은 이 중간에 있는 아이스버그라는 걸 통해서 다양한 이종의 데이터를 하나의 테이블 포맷으로 저희가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중간에 있는 이제 옵티마이저라는 이제 기술이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그 앞에 오전 세션에서도 저희 카카오페이의 스티븐님께서 레이크 아이스버그 설명을 해주셨는데 거기서 조금 그 다음 넥스트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좀 최적화를 잘해볼까 이렇게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일단 엔터프라이즈 솔루션을 지향하는 회사다 보니까 SDX라는 이제 플랫폼으로 보안이나 거버넌스를 저희가 담당하고 있어요. 이 부분 이미 잘 아실 거라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메타데이터를 좀 레스트 카탈로그 API를 활용을 해서 여러 엔진들을 좀 같이 공용으로 사용하면 어떨까라는 사상이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 왼쪽에 보시면 이제 스트림 프로세싱이 흔히 우리가 아는 이제 플링크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그런 이벤트 처리하는 플링크와 그리고 나이파이를 활용하고 그런 부분들이 사실 아이스버그에 다 호환이 되도록 저희가 제품이 딱 만들어져 있어요. 중간에 이제 스파크로 데이터 엔지니어링 가공을 하고 임팔라나 하이브, 트리노로 저희가 데이터 웨어하우징을 커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오늘 좀 전에 설명드렸던 그 데모, AI 데모 보셨죠? 그쪽도 다 지원을 하게 돼 있고요. 오늘 제가 원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세 번째 이제 저희 회사 제품이 아닌 타 회사 제품까지 다 이제 호환해서 쓸 수 있다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요 앞 세션에서는 스노우플래그 얘기도 드렸고 데이터브릭스 얘기도 드렸었는데 오늘은 제가 이제 세일즈포스가 된다는 얘기까지 좀 메시지를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최종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데이터 레이크하우스 기반의 다기능 엔진들을 사용할 수 있어서 고객들이 한 곳에 데이터를 모아서 안전하게 관리하고 이 부분을 좀 완성도 높은 엔터프라이즈 솔루션을 제공하고자 하는 게 클라우데라의 비전입니다. 이제 사례를 좀 설명하려고 해요. 대부분 저희 이제 아이스버그 얘기는 되게 많이 하는데 정작 우리가 좀 잘 나간, 잘 쓰고 있는 고객 얘기를 듣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전에 다행히 국내 카카오페이 사례 발표를 해주셨고 여기는 이제 해외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고객은 일단 목표가 있죠. 엄격히 규제되고 분리된 데이터 환경 내에서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보완을 확보하는 게 사실 목적이었습니다. 이걸 하고 싶은데 현재 이 고객은 글로벌 제약 선도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즉 여러 그 지역에 있는 데이터들을 모아서 저희가 이제 한 곳에 분석을 하고 싶은데 그러려고 하니 여러 이제 워크로드들이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일단 대규모 데이터 수집이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스파크 벤치를 활용을 하고 스트리밍도 스파크를 활용을 해서 파이프라인을 좀 이렇게 견고하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일관된 데이터를 여러 군데 모으다 보니까 때에 따라서 업데이트도 필요하고 딜리트도 필요하고 내지는 이제 확장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스버그에서 나오는 스키마지나 그리고 스냅샷, 증분 로드, WAP 같은 기능을 좀 통해서 고객이 원하는 바는 일관성과 신뢰성을 좀 확보하고 싶었어요. 그 부분과 그다음에 이제 개방형 아키텍처입니다. 아까 제가 드린 것처럼 저희가 단순히 스파크만 된다, 임팔라만 된다가 아니라 저희 안에서도 물론 충분히 되고 타사 엔진까지 할 수 있는
앞으로 향후에 이제 쓸 수 있는 이제 미래의 커넥터를 위해서 오픈 파운데이션 모델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저희를 선택을 했고, 이로 인해서 고객이 얻었던 성공 사례는 ETL이 이제 1일 10,000개의 잡이 돈다고 해요. 그 잡과 또 데이터 그 테이블 관리만 해도 10만 개 정도로 엄청나게 큰 데이터를 구조를 갖고 있어요. 제가 다 가지고 있는 거 아니죠? 네, 그래서 이제 용량 자체가 200타니까 굉장히 큰 고객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를 이제 성공적인 사례로 남겨주셨고요. 두 번째 고객도 설명을 드릴게요. 이 고객은 이제 글로벌 통신 기업입니다. 그래서 목표 자체가 페타바이트 규모의 이게 이제 IP 기반의 뭐 트래픽 그 메시지를 다 하는 그런 데이터를 리포팅하는 사례라고 해요. 일단 데이터 자체가 보셔도 뭐 17페타 이렇게 됩니다. 이 데이터 규모가 큰데 이걸 어떻게 잘 수집을 할까? 여기도 분명히 저희 솔루션인 스파크와 카프카가 활용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이게 데이터 리포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흔히 아는 BI. 이 BI를 뭐 어떻게 좀 빨리빨리 답을 줄까 했을 때 아이스버그 기반의 쿼리를 통해서 동시성과 안정성을 보장하면서 좀 빠르게 리포팅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오디트인 거죠. 아무래도 이제 이런 GPDR의 중요한 이런 고객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그 SDX라는 거버넌스를 통해야 되기 때문에 그 파이프라인 메타데이터를 추적을 해야 됩니다. 나중에 이제 컴플라이언스 이슈 오면 또 리포트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실 다 만족할 수 있는 게 저희 솔루션이었고, 그래서 고객은 처리 시간을 80% 줄이셨고, 뭐 데이터도 충분히 많이 저장하고 좀 인프라도 간략하게 간소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례를 통해서 이제 아이스버그는 충분히 적용할 만한 것이라고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은 그럼 이 아이스버그를 이제 선택을 했는데 우리가 좀 더 잘 쓰고 싶은 거죠. 그래서 최적화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는 얘기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럼 옵티마이저는 왜 써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 아이스버그 기본적인 구조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오전에 이제 스티븐님이 설명을 쭉 하셨는데 복습이라 생각하고 한 번 더 제가 좀 봐드리겠습니다. 일단 아이스버그 구조를 보면 제일 위에는 아이스버그 카탈로그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메타데이터 레이어, 세 번째는 데이터 레이어, 층 3개의 층이 존재를 하고요. 이 아이는 사실 그 메타데이터 포인터만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DB1에 테이블 1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얘는 포인터만 갖고 있어요. 그 얘기는 처음에 테이블 만들면 이쪽 라인만 탑니다. 이렇게만 보다가 내가 업데이트를 하거나 딜리트를 하면 바뀌었네? 두 번째로서 포인트를 갖게 됩니다. 만약에 업데이트를 또 하면 여기 하나 또 더 생기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포인터만 바뀌는 거고, 그 다음에는 실질적인 저희가 테이블을 만들었으면 그 테이블에 대한 스키마 정보, 파티션 정보, 제일 중요한 스냅샷이 있죠. 아이스버그는 사실 스냅샷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 정보는 사실 이 메타데이터 파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얘가 다 가지고 있으면 사실 너무 바쁘잖아요. 그래서 일을 조금 나눴어요. 그래서 스냅샷을 좀 구성하는 각각의 매니페스트 파일에 대해서 리스트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실질적인 정보는 데이터 자체에 대한 세부 정보랑 통계 정보는 이 매니페스트 파일을 가지고 있고요. 이걸 다시 진짜 우리가 아는 찐 데이터 파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복잡할수록 한 레이어 더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확인하고 싶은 건 아이스버그라는 거는 테이블 형식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엔진이 해당 사양에 따라서 적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API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흔히 오해하기 쉬운 저장 엔진이나 실행 엔진, 서비스는 아니에요. 여기까지는 이제 기본적인 이제 구조를 아셨을 것 같고, 동작 방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그 임팔라를 활용한 아이스버그를 설명을 해주셨고, 저는 이게 스파크와 스플링크예요. 약간의 구문이 다릅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이제 사상은 같고요. 조금 한 번 더 설명을 해볼게요. 만약에 저희가 테이블을 db1.table1이라는 테이블 크리에이트를 했어요. 그러면 일단 그 디렉토리에 들어가시면 이게 HDF일 수도 있고 S3일 수도 있는데 테이블에 이렇게 버전 1이라는 메타 파일 하나 생깁니다. 아직 데이터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인서트에서 저희가 데이터를 이제 하나 추가합니다. 그럼 얘가 나름 버전을 2라고 지정을 해요. 메타 파일이 하나 더 생겼죠. 그런 다음에 이 메타 파일에 맞춰서 우리가 데이터를 추가했기 때문에 그 데이터에 대한 테이블 메타 정보, 테이블 리스트들이 하나씩 더 생깁니다. 그 실질적인 파티션은 이렇게 21년 1월 26일 밑에 있는 파일이 생겼죠. 그래서 요 과정에서 요 과정을 넘어갈 때 추가 파일이 4개가 생겼습니다.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곱하기로 늘겠죠. 일단 느낌 오시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저희가 머지 인투 업서트를 했어요. 그렇게 되면 얘 또 하나 버전이 3이 되고 그에 따른 스냅샷들이 생기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스파크 플링크라서 조건이 맞으면 카피 온 라이트, 뭐 없으면 다시 생성하는 그런 구조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었을 때 슬렉트를 하게 되면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일단 슬렉트는 아이스버그 카탈로그에 웨타 포인트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테크트를 탈지 이렇게 테크트를 탈지 체크를 하게 되고 이렇게 탄 다음에 하나하나씩 순서적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실렉트가 됩니다. 구조적으로는 이해하셨을 것 같고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이 업데이트를 하면 파일이 무지하게 많아진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좀 단순화하고 관리를 좀 잘 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목적이 생겼습니다. 대규모 데이터 관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럴 경우에 이제 저희가 테이블 유지 보수, 뭐 영어로 테이블 메인터넌스라고 하는데 그런 작업들이 사실 필수적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데이터 크기나 테이블 수, 업데이트의 빈도에서 이게 사실 기존 고객들은 이제 매뉴얼로 하시는 고객도 있고 스케줄링으로 하시는 고객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들은 이제 원래 아파치 아이스버그 다 지원하는 기능이에요. 그렇지만 클라우드라는 뭘 했냐? 그걸 좀 한 캡슐라이션 시켜서 모니터링 기능이나 그런 부분들 좀 추가해서 고객들이 관리하기 편하게 하는 부분을 저희가 도와드렸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클라우드나 레이크하우스 옵티마이저인데요. 이걸 왜 쓰냐고 했을 때 제가 앞에서 조금씩 말씀드렸지만 크게 이제 숫자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단순하게 저희가 정책을 관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디폴트 팔러시를 드립니다. 그래서 잘 모르겠으면 그냥 기본 값으로 하죠. 근데 저희가 이렇게 하다 보다 보니 좀 기술이 늘었어. 그럼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양쪽으로 다 지원을 하고요. 다음에 이제 리듀스 코스팅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스토리지를 저희가 컴팩션을 하다 보면 용량이 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스토리지를 좀 더 줄일 수 있고 이로 인해서 좀 더 커리를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이루어집니다. 그다음 확장성입니다. 한번 정책을 테이블에 적용을 하면 뭐 전체에 적용할 수도 있고 전체 카탈로그에 할 수도 있게끔 그렇게 좀 확장성에 규격을 뒀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네 번째는 이 옵티마이저를 모든 테이블에서 괜히 코스트를 다 낭비할 필요는 없잖아요. 필요할 때만 최적화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 부분이 계속 발전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한다면 테이블 메인터넌스에 도움을 드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작 방식을 좀 보겠습니다. 동작 방식은 일단은 정책을 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해당 테이블을 아이스버그에 어떤 팔러시를 줄지 정의를 하고 그 팔러시의 스케줄을 내가 트리거링 되는 이벤트 기간에 할 건지 아니면 매일 하루에 뭐 한 번씩 할 건지 그런 정책을 정하고요. 다음에 이 팔러시가 어떤 테이블에 해당이 될 건지에 대한 이런 연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2번에서는 이 파라미터 조건에 따라서 이 동작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 파라미터 조건이 맞다. 그러면 이제 작업을 만들고 이 작업 자체는 스파크 작업으로 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키텍처로 보자면 하나의 스파크 클러스터가 더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니면 기존에 이제 있으시면 거기 이제 연결해서 하는 거고요. 내부적으로 스파크가 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작업은 최적화 작업을 진행하게 되고 이 관련된 로그들은 다 생성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동작 방식을 이해하실 것 같고요. 저희가 그럼 이걸 해서 이제 어떻게 고객이 효과를 받냐라고 했을 때 일단 커리 속도가 13배 정도 빨라졌습니다. 기존에 옵티마이저 하기 전에는 24초였는데 이제 1.8초로 떨어졌고 스토리지도 107기가였는데 옵티마이저 하고 난 후에 68기가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아이스버그 쓰고 계신 고객은 사실 거의 다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필수 작업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이 화면 내에서 어떻게 좀 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사용자의 역량 강화, 그러니까 비기너이거나 뭐 잘하시는 이제 프로급의 기술자들도 다 쓰실 수 있게끔 저희가 만들어 놓았고요. 일단은 저희가 이 첫 번째 화면이 이제 매니지 콘솔이라고 해서 저희가 그 ECS, 그러니까 저희가 좀 이제 데이터 서비스를 하면 그 안에 이제 컨트롤하는 화면이 있습니다. 그 안에 데이터 레이크하우스를 지금 해당 팔러시가 어떻게 되고 뭐 어떤 테이블의 주기를 어떻게 하는지 상세하게 정보가 되어 있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하나를 찍어서 이제 들어가 보면 나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 디폴트로 해주세요. 세팅을 하면 내가 알아서 뭐 스냅샷이나 컴패션 조건들을 디폴트 값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어드밴스를 클릭을 하셔서 커스터마이제이션으로 팔로시를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얘가 잘 돌았는지는 이제 모니터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니터링 하는 건 이렇게 저희가 따로 화면에 그래서 옵저버빌리티라고 해서 저희가 클라우데라의 클러스터를 이제 가지고 계시면 그 클러스터를 모니터링하는 옵저버빌리티라는 또 그런 또 클러스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코스트를 세이빙을 했는지 분석하는 결과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서 나는 이제 그 기본 사용자가 아니라 좀 잘 아는 사용자예요. 그럴 경우에 내가 원하는 만큼으로 좀 팔로시를 바꾸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죠. 일단은 제가 이제 짚어내 드리는데 좀 관심 있으시면 이제 들어가서 더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그 인자가 컨벡션이랑 포지셔널 딜리트 리라이트 두 개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 설명 주셨을 때 요 얘기도 나왔었어요. 일단은 타겟 파일 사이즈를 좀 크기를 지정하죠. 이 크기가 되었을 때 컨벡션을 하라. 내지는 뭐 지정된 파일 수를 초과하면 또 그때도 뭐 리라이트를 하라. 그리고 연관되는 최소 삭제 레코드 수도 지정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정을 하면 우리 환경에 맞는 아이스버그 최적화를 이제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손을 댈 수가 있고요. 여기까지는 거의 비슷하고 여기만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리라이트 잡 오더에서 오더하는 순서를 파일 크기 순서로 할 거냐, 개수 순서로 할 것이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세팅을 하면 저희가 좀 더 면밀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도 이제 최적화 인자가 좀 더 있습니다. 오픈 파일 리무버라고 해서 좀 이렇게 우리가 막 그 딜리트하고 업데이트 하다 보면 좀 그 고화 상태의 이제 아이들을 좀 만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아이들은 그냥 뭐 지정된 시점에 그냥 일괄 삭제하는 식으로 이렇게 저희가 세팅을 할 수가 있고 또 이제 여기도 비슷하게 컴패션 할 때 그 파일 사이즈 기반으로 저희가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작업 수행 중에 스파크 캐싱을 활용해서 성능 처리를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냅샷 익스파이어죠. 이 부분이 사실 제일 많이 쓰일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스냅샷에 뭐 맥스 이제 보존 기간을 세팅을 하고 그에 따라서 스냅샷을 삭제하는 거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엔게이 스냅샷 개수로 이제 제한하는 거죠. 네, 개수 이건 기간 이건 개수. 그런 다음에 이제 만족할 만한 이제 아이디가 있으면 그 아이디를 설정을 하고 그 부분으로 또 익스파레이션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완료된 파일 정도 실제 삭제할지 안 할지 그냥 뭐 점만 찍을지 아니면 진짜 날릴지 그런 부분도 세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돌아가셔서 필요하시면 좀 더 참고해서 본인들의 이제 클러스터에 이제 좀 최적화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사용 사례를 보겠습니다. 그럼 이거를 그 CLO를 어떻게 할 때 쓰냐? 첫 번째는 사실 그 코스트를 줄이는 거죠. 일단 스토리지도 줄이고 싶고 컴퓨팅 자원도 조금 줄이시고 그래서 이제 컴팩션을 통해서 불필요한 파일을 제거해서 좀 효율적으로 쓰고 그 남는 리소스를 이제 고객들이 이제 인커리하는 데 쓸 수 있게끔 저희가 그렇게 하는 방법을 제안을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커리 퍼포먼스입니다. 아무래도 필요 없는 이게 좀 오도 가도 못한 연결이 끊겨 있는 그런 이제 아이들을 이제 삭제를 하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저희가 좀 AI나 리포팅 후속 워크로드에 좀 성능을 끌어올릴 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가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모니터링인데요. 아까 그림으로 잠깐 보셨다시피 저희가 옵저빌리티라는 또 솔루션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좀 계속 SM을 유지하시는 분들은 지속적으로 좀 이제 추이를 관찰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증설이 필요하거나 내지는 이제 필요 없는 또 하거나 좀 후속적인 작업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이벤트 로그들을 맞춘 리포트 생성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앞에는 이제 옵티마이저 좀 말씀을 많이 드렸고요. 이제 또 최근에는 이제 레스트 카탈로그를 또 많이 이용을 하세요. 왜냐하면 이제 이걸 통해서 저희 클러스터 내부에서도 저희가 쓸 수 있지만 타산 엔진하고도 또 연동해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림상으로 보면 일단 제일 메이저는 이제 아이스버그 레스트 카탈로그가 될 것 같고요. 저희 고객 중에서는 이제 임팔라 클러스터 하나, 스파크 클러스터 하나, 트리노 이렇게 3개의 클러스터를 이제 멀티 엔진으로 쓰시는 고객이 많습니다. 그 부분들과 기저에는 사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아이스버그 오픈 데이터 포맷이 사실 필요해요. 이게 사실 디폴트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거버넌스를 위해서 뭐 메타데이터나 보안들이 다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만약에 고객이 확장을 했어요. 사업 비즈니스를 인수합병할 수도 있고, 내지는 이제 여기 한국은 헤드쿼터고 미국이나 아시안 쪽에 새로운 회사를 이제 확장하고 할 때 그쪽에서는 사실 이런 X86의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기가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퍼블릭으로 고객이 구성했습니다. 스노우나 데이터베이스나 아니면 AWS 위에 있는 저희 CDP 퍼블릭을 쓴다거나 했을 때, 그럴 경우 이제 REST 카탈로그를 통해서 유기적으로 연동을 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좀 데이터의 그런 호환성이랄까 손쉽게 공유할 수 있는, 아까 우리 시작할 때 우리 지사장님이 데이터를 이동하지 않고 데이터 있는 곳에서 분석을 할 수 있는 환경, 그런 환경을 저희가 이루고자 합니다. 그럼 이제 주요 이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는 이제 개방적이고 중립적인 설계입니다. 아이스버그 시작 자체가 넷플릭스에서 이제 처음에 오픈 소스로 이제 해주신 거잖아요. 그 제목 자체가 아이스버그라는 이름을 왜 지었냐라고 했을 때, 빙산이 이게 물 위에 떴을 때 부분은 조금 작지만 그 물 밑에는 엄청 크게 있잖아요. 그 의미 자체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메타데이터는 사실 숨어 있는 것이고, 그렇지만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이제 중점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저희가 개방적이고 중립적인 설계로 아이스버그 버전이 올라갈 때마다 저희는 항상 거기 맞춰서 업데이트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엔진에 종속되지 않고 공용적으로 쓸 수 있는 API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리의 단순성입니다. 클라이언트는 사실 백엔드 메타스토어보다는 좀 추상적이 돼야, 단순화가 돼야 저희가 사용자 전입 코드도 돌고 또 여러 환경 내 포터빌리티 특성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추구하는 방향이고요. 그리고 이제 실시간 메타서클. 내가 여러 시스템을 좀 같이 상호 호환하고 싶은데 이게 실시간이 아니라 배치로 데이터가 접근되면 사실 좀 딜리버리 타임이 늦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낮은 지연으로 해서 최신 메타데이터로 실시간을 조회할 수 있게끔, 그게 좀 이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안을 위한 설계인데요. 아무래도 이 시작 자체가 클라우드 환경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IAM, 우리가 흔히 아는 AWS LDAP이나 그리고 인증 같은 OS2 같이 이런 부분들이 이미 다 통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지정되어 있는 인증 조건제로 저희가 조회를 하면 데이터를 다 가져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행 단위의 세분화된 권한, 그리고 모든 접근 기록을 저희가 로깅을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고객사가 엔터프라이즈로 진행하는데 좀 수준 높은 보안으로 저희가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이레벨 아키텍처로 보겠습니다. 기존에 이제 저희 고객사 사례고요. 고객사가 저희 이렇게 제품을 가지고 계셨고 해당 회사를 인수를 하셨어요. 이 회사가 이제 2.2페타의 스노우플레이크 쓰고 계셨던 고객이고, 다행히 스노우플레이크도 아이스버그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저희도 아이스버그를 지원하고요. 그래서 이제 정지 위성 원천 시스템은 CDP에 있었고 저궤도 위성 시스템은 이렇게 이쪽에 있었죠. 이걸 근데 사실 양쪽이 하기 사실 힘들잖아요. 하나로 통합을 해보자 라고 해서 최적화를 이렇게 하나로 통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S3의 아이스버그 테이블 포맷을 활용을 해서 클라우드나 이팔라를 조회를 하거나 하이브를 조회하거나 아니면 그냥 스노우플레이크를 조회하거나 다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죠. 사실 이런 부분이 사실 저희가 바라는 이상적인 아키텍처라고 보고요. 고객 사례를 보겠습니다. 일단 앞에 했던 그림이 연결되는 고객 사례입니다. 합병 이후에 이 데이터 가제와 우선순위를 어떻게 할까라는 고민에서 고객사는 이제 글로벌 위성 운영사고요. 유럽에서 좀 큰 회사입니다. 전 세계를 커버하는 700개의 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TV 채널도 굉장히 많죠. 이렇게 성장 잠재력이 있는 고객인데 이게 좀 스노우플레이크에 좀 독점적으로 묶여 있어서 활용이 좀 힘들었습니다. 그 부분을 아키텍처인 아이스버그를 활용을 해서 통합을 이루었고요. 그래서 데이터 중복을 80%까지 감소했죠. 이런 부분은 사실 CFO가 굉장히 좋아할 만한 키워드인데 중복을 줄이고 그리고 모든 분석과 AI를 단위화된 저장소를 통해서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결국 결론적으로 TCO는 줄어들었죠. 두 번째 사례를 보겠습니다. 누구는 이렇게 그림만 봐도 아시던데 네, 포르쉐라고 부르셨더라고요. 이게 이제 아이스버그 레스트 카탈로그와 오픈 데이터 레이크하우스 기반의 상호 운영성을 위해서 럭셔리 자동차 제조사의 사례입니다.
앞에 썼던 고객은 스노플레이크 쓰셨던 고객이고 지금 이 고객은 데이터베이스를 쓰고 계시던 고객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데이터가 중복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혁신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동일하게 아이스버그 레스트 카탈로그를 써서 이태일 없이도 동일하게 같은 데이터를 이제 쉐어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엔진 자체도 복잡한 파이프라인은 그 수집 영역에 그 파싱을 하거나 그런 부분은 이제 스파크를 쓰는 거고, 고객에게 뭐 인위적인 쿼리는 임팔라를 써서 고객 분석을 이뤄냈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은 또 다 그걸 다 AI 분석과 또 상호 타 시스템으로 또 호스팅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점점 사용자가 3,000명 이상으로 확장이 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섹션으로는 마지막이에요. 제가 원래 이 마지막에 세일즈포스 얘기를 하고 이제 끝을 내야 되는데요. 그 세일즈포스는 저희가 최근에 조인을 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좀 안내를 드리는 케이스고요. 아마 이 제로 카피 네트워크는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이 수많은 회사들이 점점점점 계속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저희가 이번에 어떻게 세일즈포스랑 엮어서 잘 했는지 제가 좀 데모를 보여드릴게요. 일단 세일즈포스에서 그 커넥션 타입을 클라우데라랑 붙이기 위해서 아파치 아이스버그를 선택을 했습니다. 나는 데이터가 CDP에 있고 그 데이터를 세일즈포스에서 쿼리할 거야. 일단 CDP의 현재 데이터는 파켓 파일 형식으로 아이스버그 테이블로 이미 만들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저는 이제 데이터 소스 이름을 정의하고, 인증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었는데 메타데이터 카탈로그랑 오스트로 커넥션을 맺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카탈로그는 이미 우리가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만들 필요 없고 기본 제공되어 있는 이제 카탈로그를 선택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인증은 클라우데라 그 아이스버그에서 원래 기본 제공하는 O2 SS 토큰을 입력을 해서 일단 테스트 커넥션이 제대로 잘 되는지 저희가 확인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 밑에가 엔드포인트, 모델 엔드포인트를 집어넣고 우리가 이제 연결이 잘 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봅니다. 연결이 잘 됐죠? 그럼 이제 이 부분을 저장을 합니다. 그럼 일단 세일즈포스에서 아이스버그, 즉 CDP에 연결할 준비가 다 된 겁니다. 그런 다음에 세일즈포스에서는 데이터 클라우드라는 그 애플리케이션이 있어요. 거기에 저희가 데이터 스트림을 하나 만들 겁니다. 데이터 스트림을 정의를 해야 되는데, 아까 우리가 아이스버그를 했기 때문에 아이스버그 세팅을 하고 커넥션 정보도 아까 제가 클라우드라고 했었죠. 그래서 그걸 정리하겠습니다. 하면 얘가 쭈루룩 나오죠. 오른쪽에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나오죠. 이 데이터베이스 안에 보시면 아이스 데모라고 이미 CDP 안에 테이블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베이스 안에 데모1이라는 테이블이 또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나는 아이스 데모 데이터베이스 안에 데모1이라는 테이블을 조회할 거라고 세팅을 했습니다. 그럴 때 이제 디테일로 카탈로그 카테고리가 프로파일, 인게이지, 아더 여러 가지 3개가 있는데요. 저희는 일단 프로파일로 하고 그 해당되는 프라이머리 키를 세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저희가 이제 디플로이 할 준비가 다 됐고, 디플로이를 하면 이제 세일즈포스에서 저희 이제 CDP를 커넥션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데이터가 넘어오는 일은 없습니다. 단순히 그냥 연결 정보만 제가 세팅을 해놨을 뿐인 거고, 저는 지금 현재 상태가 액티브 걸 활용을 했기 때문에 이제 커리 프로파일에 들어가서 실질적인 커리를 수행해보려고 합니다. 흔히 아는 저희 그냥 커리창, 큐랑 비슷하고 보시면 돼요. 일단 제목을 만들게요. 워크스페이스에서 내가 이제 클라우드를 만들었고, 이미 우리가 아까 커넥션에 데이터 레이크에 세팅을 해놓은 것들 찾아서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커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실제 데이터는 없고 포인트, 연결 정보만 CDP로 갖고 결과 자체는 이 세일즈포스에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인 거고요. 만약에 이런 사례로 꼭 세일즈포스가 아니라 다른 고객사 애플리케이션도 충분히 연결해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심각하게 달려왔는데, 지금까지 이제 저희가 오픈 클라우드랑 오픈 데이터 레이크에 이제 메타데이터 접근하는 방법과 그리고 상호 운영 가능한 아키텍처를 여러 고객사 사례를 통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런 데이터 혁신을 구현하는 방법을 좀 고객사에서 많이 인사이트 얻으시고 돌아가셔도 저희와 함께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데이터가 진정한 진짜 자산이 되는 그날까지 클라우데라가 열심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호대 선생님 발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라인